내 이름은 강지훈이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름 대신 나는 어이, 거기 꼬마 혹은 저기 학생으로 불렸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아예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저 풍경의 일부처럼 취급받았다. 14살. 내 나이를 기억하는 것조차 가끔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내게 시간은 동이 트고 해가 지는 것, 배가 고프고 다시 채워지는 것의 반복일 뿐이었으니까. 나의 집은 서울역 뒤편,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에 후미진 골목이었다. 정확히는 음식물 쓰레기통과 낡은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몸을 구겨 넣을 수 있는 작은 공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곳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안식처였다. 차가운 아스팔트에 냉기가 등을 파고들고, 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나만의 왕국, 나만의 그림자였다. 오늘도 새벽에 푸르스름한 공기가 도시를 감쌀 때 눈을 떴다. 밤새 덥고 잔 낡은 신문지 더미를 걷어내자 한기가 온몸을 훑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도시의 소음은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웅크렸던 몸을 일으켜 뻣뻣한 관절을 풀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이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의식. 나의 하루는 다른 사람들이 버린 것들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된다. 주로 폐지나 빈병, 깡통 같은 것들이었다. 경쟁은 생각보다 치열했다. 나처럼 거리를 집으로 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들의 눈에는 나 같은 어린 녀석이 끼어드는 것을 경계하는 빛이 역력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이 훑고 지나간 자리를 다시 한번 살피거나 아예 다른 골목을 찾아 헤맸다. 리모컨이 없는 고장, 난 장난감 자동차처럼. 나는 정해진 목적지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발에 맞지 않아 헐렁한 운동화가 아스팔트 위에서 질질 끌리는 소리를 냈다. 배가 고팠다. 어젯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던져준 삼각김밥 하나가 마지막 식사였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느낌. 이 굶주림은 나에게 익숙한 친구와도 같았다. 정거가 가까워지자 햇살이 제법 따가워졌다. 나는 땀을 닦으며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공원은 나와는 다른 세상이었다. 깔깔거리며 뛰어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엄마들.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산책하는 연인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그들의 세상은 밝고 따뜻하고 색깔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세상은 무채색인데 나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증오했다. 그들의 행복이 나의 불행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것 같아 가슴 한쪽이 시렸다.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가 생각났다. 비록 단칸방이었지만 할머니의 온기가 가득했던 집,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 우리 강아지, 지훈이하고 부르시던 다정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꿈처럼 아득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를 맡아주겠다던 먼 친척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지 벌써 2년. 자유를 원했지만 내가 얻은 것은 지독한 외로움과 굶주림뿐이었다. 그때였다. 내 잿빛 세상에 아주 작은 색깔 하나가 튀어 들어온 것은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작은 여자아이였다. 5살쯤 되었을까.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금빛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묶고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병아리 같았다. 아이는 엄마와 함께 비둘기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던져주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청명하게 공기를 갈랐다.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고정되었다. 아이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비둘기들이 과자를 향해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를 때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웃었다. 아이의 엄마는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 내가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액자 속의 그림 같은 풍경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저런 행복을 계속 보고 있으면 내 비참함만 더 커질 뿐이다. 다시 내가 모은 폐지가 담긴 낡은 포대를 고쳐맸다.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야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비둘기에게서 시선을 돌려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동그랗고 까만 눈동자. 그 안에는 어떠한 경계심이나 동정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만이 담겨 있었다. 보통의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나 같은 행사액을 한 사람을 보면 시선을 피하거나 벌레 보듯 훑어보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달랐다. 아이는 나를 향해 배시시 웃었다. 건치 6개가 드러나는 순진무구한 미소였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당황해서,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왜 내게 웃어주는 거지? 내가 우스워 보이나? 아니면 내가 불쌍해 보이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사람들의 친절은 언제나 대가를 바라거나 혹은 더 큰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나는 거리에서 배웠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는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작은 손을 들어 내게 흔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멋대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내 낡은 운동화 코만 쳐다볼 뿐이었다. 서아야, 이제 그만 가자. 아빠 오실 시간 다 됐어. 아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아쉬운 듯 네 하고 길게 대답하더니 마지막으로 내 쪽을 한번 흘깃 보고는 엄마의 손을 잡고 공원을 떠났다. 아이가 입었던 노란 원피스의 잔상이 내 망막에 남았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 사라진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종종 그 공원을 찾았다. 폐지를 주우러 가는 길에 일부러 그곳을 지나쳤다. 혹시나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것을 애써 부정했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정직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아이를 볼 수 있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엄마와 함께였다. 오늘은 분홍색 머리핀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나를 발견하고는 또다시 환하게 웃어주었다. 이번에도 나는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전처럼 심장이 내려앉지는 않았다. 대신 아주 작고 미미한 온기가 가슴속에 번지는 것 같았다. 그것이 나와 박서아. 내 세상에 뛰어든 작은 햇살과의 첫 만남이었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그 작은 아이의 순수한 미소가 내 잿빛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음을. 나는 그저 내 그림자 가득한 왕국에 아주 잠깐 비춘 따스한 햇살이라고만 생각했다. 곧 사라져버릴. 그래서 더 애틋한 그런 빛이라고. 그 노란 병아리 같던 아이. 박서아를 만난 이후로 내 무채색 하루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새벽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눈을 떴고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버린 것들로 하루를 연명했다. 내 삶의 물리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이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해 혹은 오늘 밤 잠자리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줄 폐지를 찾기 위해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하지만 이제 내 발걸음에는 희미한 방향성이 생겼다.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나의 동선은 언제나 그 작은 공원을 중심으로 그려졌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또 한 번. 나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는 것을 새로운 일과로 삼았다. 혹시나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순진한 미소를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나는 그저 쉬어가는 것뿐이라고 되뇌었다. 서하는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매일 같은 시간 공원에 나타났다. 아이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면 아이는 엄마 몰래 나를 향해 손을 흔들거나 환하게 웃어 보였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두려워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런 만남이 반복되자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바닥만 보던 내 시선이 어느새 아이의 노란색, 분홍색, 하늘색 원피스를 좇고 있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아이와 눈을 맞추는 시간이 1초, 2초, 조금씩 길어졌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아이의 미소는 내 얼어붙은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것은 이상한 교감이었다. 우리는 한마디 말도 섞지 않았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서로의 존재를 인식했다. 서에게 나는 더 이상 불쌍하고 더러운 아이가 아니라 공원 벤치에 항상 앉아있는 과묵한 오빠 정도가 된 것 같았다. 그리고 나에게 서아는 그냥 서아였다. 잿빛 세상에 떠오른 작은 햇살.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따라 유난히 배가 고팠다. 아침부터 수학이 좋지 않아 점심까지 굶은 상태였다. 뱃속에서는 천둥이 쳤고 눈앞이 아찔했다. 힘없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서아가 엄마와 함께 솜사탕을 먹으며 다가왔다. 구름처럼 하얗고 분홍빛이 도는 솜사탕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서아의 입가에 설탕이 묻었다. 그 모습을 보니 뱃속의 허기는 더욱 심해졌다. 서아의 엄마가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서아는 혼자 남아 솜사탕을 먹다가 문득 나를 발견하고는 내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왔다. 나는 긴장했다. 혹시 내게 말을 걸려는 걸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심장이 다시 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아이는 내 앞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내 눈치를 살피며 자기가 먹던 솜사탕을 한 움큼 크게 떼어냈다. 그러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마치 실수인 척 내 발치 근처에 그 솜사탕 덩어리를 툭 떨어뜨렸다. 어머! 아이는 자기가 더 놀란 척 작은 비명을 질렀다. 때마침 통화를 끝낸 엄마가 다가와 물었다. 서아야, 왜 그래 엄마? 솜사탕 떨어뜨렸어요. 더러워졌네. 아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괜찮아. 바닥에 떨어진 건 먹으면 안 돼. 아까워서 어쩌지 그냥 두자. 이따가 아저씨들이 치워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며 서아의 엄마는 나를 한번 힐끗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아주 미미한 경계심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서아의 손을 잡고 공원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내 발치에 놓인 먼지가 조금 묻은 분홍색 솜사탕 덩어리. 아이의 서툰 연기가 너무나 투명하게 보였다. 저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내게 주기 위한 아이만의 방식이었다. 동정이나 적선이 아니라 마치 친구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한쪽에서는 더러운 걸 어떻게 주워 먹어 라는 자존심이 소리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그 아이의 마음이야 라는 목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나의 위장은 이 모든 갈등을 비웃듯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결국 나는 굶주림과 어쩌면 그 아이의 마음에 대한 고마움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솜사탕을 주워 들었다.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았다. 내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달콤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설탕 덩어리는 단순한 단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에게서 받은 순수한 온기였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애써 참으며 솜사탕을 먹었다. 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서러움 때문인지 모를 눈물이었다. 그날 나는 배만 채운 것이 아니었다. 텅 비어 있던 마음 한구석도 함께 채워졌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서아를 단순한 관찰의 대상이 아닌 내 삶의 의미를 가진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서아를 지켜보는 시간이 늘었다. 아이가 그네를 타다 넘어지지는 않을까? 다른 아이와 다투지는 않을까? 혼자 너무 멀리 가지는 않을까? 나도 모르게 아이의 안전을 신경 쓰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곤 했다. 내가 뭐라고?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그런 자주 섞인 생각을 하면서도 내 시선은 언제나 서아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사이에 첫 번째 말이 오간 날이 찾아왔다. 그날은 바람이 제법 부는 날이었다. 서아는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의 엄마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와 서아의 스케치북에서 그림 한 장이 팔랑거리며 날아갔다. 그림은 대굴대굴 굴러 정확히 내 발 앞에 와서 멈췄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림을 주었다. 서툴지만 정성껏 그린 그림이었다. 커다란 해님과 그 아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세 사람. 아마도 아빠, 엄마, 그리고 서아 자신일 터였다. 그림 속 가족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림을 든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저기요, 작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서아가 내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아이는 조금 쭈뼛거리면서도 용기를 내어 내게 다가온 모양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이에게 그림을 건넸다. 서아는 두 손으로 공손히 그림을 받아들고는 나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아이는 내 인생을 관통하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고맙습니다, 오빠, 아바. 그 두 글자가 내 심장의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어이, 꼬마. 학생이 아닌 이름조차 불리지 않던 내게 이 작은 아이는 오빠라고 불러주었다. 그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한 명의 인격체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존중의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마법 같은 단어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아야, 이리 와. 엄마의 부름에 서아는 네 하고 대답하고는 나에게 한 번 더 꾸벅 인사를 하고는 총총 달려갔다.
나는 아이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아직 아이의 그림에서 묻어난 크레파스 가루에 감촉이 남아있는 듯 했다. 아바, 그 말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군가에게 내가 오빠가 될 수 있다니. 그림자 속에 숨어 살던 내게. 작은 햇살은 이제 이름표를 붙여주었다. 견고했던 내 마음의 벽에 선명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균열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싫지 않았다. 오빠라는 두 글자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것은 책임감과 비슷한, 그러나 그보다 더 원초적인 감정이었다. 나는 여전히 남루한 행색의 그림자 소년이었지만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고 숨어만 있지는 않았다. 내게는 이제 지켜봐야 할 작은 햇살이 생겼으니까 그 아이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아이의 세상이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는, 누구도 나에게 부여하지 않은 임무가 생긴 것이다. 공원은 더 이상 잠시 쉬어가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나의 초소였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 가장 구석지고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공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벤치를 내 지정석으로 삼았다. 서아가 엄마와 함께 나타나면 나는 책을 읽는 척 혹은 조는 척하며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의 시선은 이제 아이의 웃음소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훑었다. 아이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들, 거리에서의 생존 본능이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나는 그 남자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30 후반에서 40 초반쯤으로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인상의 남자였다. 비싸 보이지는 않지만 깔끔한 면바지에 셔츠 차림. 손에는 신문이나 책을 들고 있어서 언뜻 보면 여유로운 오후를 즐기러 나온 사람 같았다. 하지만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의 눈빛을 읽는 법을 터득한 내게는 그의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는 책을 보는 척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책의 활자가 아닌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그네를 타고 있는 서에게로. 다른 부모들처럼 흐뭇하게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포식자의 차갑고 집요한 시선이었다.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자는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타났다. 매번 다른 벤치에 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어김없이 서아를 향했다. 그는 서아와 엄마가 공원에 머무는 내내 자리를 지키다가 그들이 떠나면 슬그머니 사라졌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일이었다. 내 안의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남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가 누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서에게 위험한 존재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남자는 매우 교활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며칠 동안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며 서아와 엄마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듯 했다. 언제 공원에 오는지, 주로 어디서 노는지,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은 언제인지, 그 모든 것을 데이터처럼 수집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남자는 처음으로 움직였다. 서아 엄마가 근처 커피숍에서 음료를 사오는 동안 서아는 벤치에 앉아 인형 놀이를 하고 있었다. 남자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자판기 쪽으로 걸어갔다. 음료수를 뽑는 척하며 그는 서아를 힐끗거렸다. 그리고는 아이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아, 이런 동전이 부족하네. 그것은 명백한 미끼였다.
아이의 동정심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려는 속셈. 다행히 서아는 인형놀이에 빠져 남자를 신경 쓰지 않았다. 곧이어 엄마가 돌아왔고 남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떴다. 나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만약 서아가 그에게 말을 걸기라도 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나는 거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서아 엄마에게 다가가 저 남자가 따님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봤자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나를 수상한 아이로 보고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 경찰은 내게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 그들은 나 같은 아이들을 보호시설로 보내버린다. 내게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 다시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싶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내 발로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밤이 되면 나는 골목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끝없는 고민에 잠겼다. 모르는 척할까?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나는 어차피 서아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 내가 없어도 서아는 잘 살 거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설 이유가 없다. 자기 자신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굴 지킨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귓게 서아의 목소리가 울렸다. 고맙습니다, 오빠. 그 맑고 깨끗한 목소리. 나를 한 명의 인간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 그 한마디. 그 목소리를 떠올리면 외면할 수가 없었다. 서아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만약 저 아이에게 끔찍한 일이 생긴다면 내가 그 위험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경찰에게 잡혀가는 것보다, 보호시설에 갇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지옥일 터였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서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 저 남자가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힘으로 그를 제압할 수는 없겠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워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는 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날 이후 공원에서의 시간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나는 더 이상 허기를 느끼지도 추위를 느끼지도 못했다. 모든 신경이 오직 서아와 그 남자, 두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평화로운 공원의 풍경은 내 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보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그날은 유난히 공원에 사람이 적었다. 평일 오후 늦은 시간이라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서아의 엄마는 중요한 전화를 받는지 벤치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통화가 길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에 집중한 나머지 서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 틈을 남자는 놓치지 않았다. 남자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고 하얀 강아지 인형이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캐릭터 인형. 그는 인형을 손에 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서아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태연했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번뜩이는 탐욕스러운 빛을 보았다. 얘야, 이것 좀 보렴. 정말 귀엽지 않니? 남자는 서아의 바로 옆에 쪼그려 앉아 인형을 흔들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서아는 인형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의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우와, 정말 귀여워요. 이 인형. 말도 할 줄 아는데. 들어볼래? 아저씨 채 가면 더 크고 예쁜 인형도 있는데. 같이 가서 구경할까? 남자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독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서아의 엄마는 여전히 통화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금이었다. 지금이 아니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왔던 두려움과 체념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도망쳐.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 목소리를, 서아의 맑은 눈망울과 나를 향해 웃어주던 미소가, 그리고 내 심장에 새겨진 오빠라는 두 글자가 짓눌러 버렸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고민은 없었다. 차갑게 식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울부짖었지만 내 눈은 오직 한 곳, 서아를 향해 뻗어오는 그 남자의 검은 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남자의 달콤한 목소리, 그 목소리에 현혹되어 반짝이는 서아의 눈동자, 아무것도 모른 채 통화에 열중인 엄마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내 눈에는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한 장면 한 장면 각인되었다. 남자의 손이 서아의 어깨를 향해 뻗어나오는 그 찰나의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도망쳐.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경찰이 오면 어떡하지? 나는 잡혀갈 거야. 하지만 저 아이는, 서아는, 아바. 마지막으로 머릿속을 스친 그 한마디가 내 몸의 모든 세포를 깨웠다. 두려움에 떨던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물리야. 내 목구멍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다. 굶주림과 추위에 잠겨있던 내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고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다. 불이야 불이 났어요. 한적했던 공원의 정적을 깨는 외침. 내 온 힘을 실은 고함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남자였다. 그는 화들짝 놀라 서에게서 손을 떼고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혹감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불이 났다는 곳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내 전 재산이자 유일한 무기였던 폐지와 깡통이 가득 담긴 포대 자루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남자의 다리를 향해 던졌다. 와장창 깡통들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음과 함께 포대 자루가 남자의 발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균형을 잃은 남자가 휘청거리며 비틀거렸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람처럼 달렸다. 내 목표는 남자가 아니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서아였다. 나는 아이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서아야, 뛰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내 다급한 목소리에 서아는 겁을 먹은 듯 했지만 나를 오빠라고 불렀던 그 기억 때문인지 순순히 내 손에 이끌려 달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더욱 꽉 쥐었다. 우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통화를 하다 말고 이제야 이쪽의 소란을 알아챈 서아의 엄마였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와 서아를 번갈아 쳐다봤다. 더러운 행색의 남자아이가 자기 딸의 손을 끌고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으니 그녀의 첫 반응은 경악과 공포에 가까웠다. 서아야,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그 순간 정신을 차린 남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고 주변에 몇 안 되는 사람들까지 모두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범죄자의 본능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 출구를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는 서아의 엄마 품에 아이를 밀어넣듯 안겨주었다. 그리고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말했다. 저 사람이 서아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더 큰 인형이 있다고. 내 말에 서아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딸을 부서져라 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울면서도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다. 오직 끝없는 감사함만이 담겨 있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학생,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도망친 남자를 향해 소리쳤고, 다른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다. 네, 여기 공원인데요. 어떤 남자가 아이를 유기하려고 했어요. 경찰, 그 두 글자가 내 귀에 천둥처럼 울렸다. 방금 전까지 나를 지배했던 용기와 아드레날린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를 지독한 공포가 채웠다. 경찰이 오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들은 나를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신원미상의 가출 청소년으로 분류해 신문하고 결국에는 나를 그 지긋지긋한 보호라는 이름의 감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내 그림자 왕국은 산산조각 나겠지. 나는 뒷걸음질 쳤다. 서아 엄마는 여전히 딸을 끌어안고 진정시키느라 여념이 없었다. 서아는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눈물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이 오빠, 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머물 수 없었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림자 소년일 뿐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직 내게 완전히 쏠리기 전에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이곳으로 달려오기 전에 사라져야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서아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미련 없이 달렸다. 내가 왔던 길,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골목을 향해서 뒤에서 나를 부르는 듯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하지만 나의 본능은 여전히 도망치고 숨으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영웅의 자리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나의 자리는 차갑고 어두운 세상의 눈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뿐이었다. 나는 달렸다. 등 뒤에서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나를 쫓는 사냥개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공원의 평화로운 풍경, 겁에 질린 서아의 얼굴, 감사함과 놀라움이 뒤섞인 엄마의 표정.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나는 오직 어둠을 향해 달렸다. 익숙한 골목의 냄새, 축축하고 퀴퀴한 공기가 나를 감싸 안았을 때 나는 비로소 잠시 멈춰 설 수 있었다. 나의 왕국, 나의 그림자 속으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내 공간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뛰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지배했던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공포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식은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방금 전의 상황이 몇 번이고 되풀이되었다. 남자의 교활한 목소리, 불이야 라고 외치던 내 갈라진 목소리, 깡통이 쏟아지며 내던 요란한 소음, 내 손을 잡고 달리던 서아의 작은 손의 감촉,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눈물 젖은 눈. 나는 옳은 일을 한 걸까 그렇다. 서아를 구했으니까 나는 멍청한 짓을 한 걸까 그렇다.
내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으니까 자부심과 공포가 뒤엉켜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서아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무언가가 차오르다가도 경찰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제 이 골목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경찰들이 나 같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이 근방을 샅샅이 뒤질지도 모른다. 나는 더 깊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야 했다. 그제야 나는 내 손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의 전 재산이었던 폐지 포대. 나는 그것을 무기 삼아 던져버렸다. 오늘 밤 먹을 것을 구하기는커녕 당장 몸을 덮을 신문지 한 장도 없었다. 서아를 구한 대가는 혹독했다. 나는 영웅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영웅은 지금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도망자 신세였다. 아이러니한 현실에 헛웃음이 나왔다. 골목 밖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더욱 몸을 웅크렸다. 제발, 나를 찾지 마. 나는 여기에 없어. 나는 존재하지 않아. 그림자처럼, 먼지처럼, 그냥 사라지게 해줘. 나는 간절히 빌었다. 서아를 구하며 느꼈던 희미한 온기는 다시 나를 찾아온 지독한 현실의 냉기에 의해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공원은 경찰 통제선과 구경꾼들로 아수라장이었다. 박서아의 엄마. 김수진은 여전히 떨리는 몸으로 딸을 끌어안은 채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인해 잘게 떨렸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가 잠시 전화 통화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그 남자가 아이에게 접근했어요. 젊은 경찰관은 침착하게 그녀의 진술을 받아 적었다. 인상착의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아이를 구한 학생은요. 그 남자는 그냥 평범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하지만 그 학생은 수진은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소년의 얼굴을 떠올렸다. 꽤 죄죄한 행색, 깡마른 몸,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맑고 날카로운 눈빛. 어렸어요. 제 생각엔 중학생 정도. 옷은 낡았지만 눈빛이 아주 강렬했어요. 그 아이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때까지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훌쩍이던 서아가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가 구해줬어. 그림자 오빠 경찰관이 되물었다. 네, 맨날 저기 벤치에 앉아있던 오빠예요. 그림자처럼 조용한 오빠. 서아의 말에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소년, 매일 공원에서 마주치던 그 아이. 자신은 그저 불쌍하고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애써 외면했던 그 아이가 사실은 계속해서 자신의 딸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수지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경찰은 아이를 구한 소년도 찾아야 한다며 인상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일단 유괴 미수범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들의 태도는 사무적이었지만 수진에게는 그 소년이 단순한 목격자나 참고인이 아니었다. 은인이었다. 자신의 세상을 지켜준 작은 영웅이었다. 하지만 그 영웅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 박서아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퇴근 후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아빠 박민주는 딸을 품에 안고 한시도 놓아주질 않았다. 따뜻하고 안전한 집 아니었지만 가족들은 방금 전까지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저녁 식탁에서 조금 안정을 되찾은 서아는 부모님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조잘조잘 늘어놓았다. 그 오빠, 맨날 슬픈 얼굴이었어. 근데 내가 웃어주면 아주 조금 같이 웃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내 그림도 주워줬어. 그래서 내가 오빠라고 불렀어. 딸의 이야기는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사실들을 하나로 모아주었다. 수진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소녀는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아를 알고 있었고, 어쩌면 위험을 예감하고 계속해서 아이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는 동안 이름 모를 소년이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딸을 위한 등대가 되어주고 있었다. 수진이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그 아이를 봤어요. 매일 봤어요. 그냥 불쌍한 가출 소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한 번도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서아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죠?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박민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성공한 건축가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닌 뜨거운 부채감과 감사함이었다. 그는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찾아야 해. 그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단순히 감사 인사를 하려는 게 아니야. 돈 몇 푼 쥐어주고 끝낼 일이 절대 아니라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서아의 인생을, 우리 가족의 행복을 빚졌어. 반드시 찾아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받은 것을 갚아줘야만 해.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밤 박씨 가족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사라진 영웅, 그림자 오빠를 찾는 것. 그것은 단순한 보은이 아니라 자신들이 잃어버릴 뻔했던 세상을 지켜준 작은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다. 사건이 있고 이틀이 지났다. 내 세상은 더욱 좁고 어두워졌다. 나는 나의 유일한 왕국이었던 서울역 뒤편 골목을 떠나야만 했다.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나는 낮에는 인적이 드문 공사장 구석에 숨어 지내고 밤이 되면 문 닫은 재래시장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전 재산이었던 포대 자루를 잃어버린 나는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은 구경도 못했다. 뱃속의 허기는 이제 통증이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서아를 구했던 순간의 벅찬 감정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지독한 후회와 비참함만이 남았다. 내가 왜 나섰을까? 왜 그 아이에게 마음을 주었을까? 그냥 예전처럼, 그림자처럼 지냈더라면 지금 이렇게 굶주리고 쫓기는 신세는 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어리석었다. 내 처지에 누군가를 동정하고 지키려 했던 것 자체가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였다. 이제 나는 영웅도 오빠도 아니었다. 그저 굶주린 한 마리의 길짐승일 뿐이었다. 박민준과 김수진 부부는 지난 이틀 동안 서울역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그들은 공원 주변의 상인들에게, 환경 미파원들에게, 심지어 역 주변의 노숙인들에게까지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아이를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젓거나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 소년이 그림자 오빠라 불린 이유를 부부는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정말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는 절망감보다는 오히려 결의에 가득 찼다.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그 어린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딸을 위해 그 큰 용기를 냈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졌다. 아무래도 그 아이, 공원 쪽으로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때문에 경찰이 온다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숨었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 그 아이가 도망친 방향이 이쪽이었어. 이 골목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라. 민주는 서울역 뒤편의 어둡고 복잡한 골목길을 가리켰다. 그들의 말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모습은 그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악취가 풍기고 어두운 시선들이 그들을 훑었지만 부부는 멈추지 않았다. 딸의 생명의 은인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몇 시간을 헤맸을까?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내일 다시 와야 하나 생각하던 찰나. 수진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낡은 컨테이너 박스 뒤로 사라지는 달아빠진 운동화의 뒷모습. 사건 당일 그 소년이 신고 있던 바로 그 신발이었다. 여보, 저기. 부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됐다. 민주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학생. 그 목소리에 컨테이너 뒤에 숨어있던 그림자가 움찔하며 튀어나왔다. 강지훈이었다. 지훈은 부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경찰, 아니면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지훈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도망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틀을 굶은 다리에는 힘이 없었다. 몇 걸음 가지 못해 그는 비틀거렸다. 민준이 재빨리 그의 앞을 막아섰다. 위협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그저 길을 막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두 팔을 살짝 벌렸다.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따뜻했다. 아가. 아니, 학생, 우리 기억하니? 공원에서 서아, 우리 딸 구해줬잖아. 지우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부부를 노려봤다. 그는 자신을 경찰에 넘기기 위해 온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야생동물처럼 잔뜩 가시를 세우고 있을 뿐이었다. 수지는 그런 지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배고프지? 우리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따뜻한 밥 사줄게. 우린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절대로 해치지 않아. 이다디으신 밥. 그 세 글자가 지훈의 방어막을 헨하게 두드렸다. 지독한 허기가 위장을 쥐어짰다. 의심과 경계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듣는 따뜻한 제안을, 그리고 그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외면하기는 어려웠다. 지훈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저항을 멈췄다. 부부는 지훈을 근처에 허름하지만 정겨워 보이는 국밥집으로 데려갔다. 화려한 레스토랑이었다면 지훈은 위축되어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뚝배기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가득한 식당 안. 부부는 지훈의 앞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돼지국밥 한 그릇을 놓아주었다. 지훈은 잠시 뚝배기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손으로 뜨거운 뚝배기를 감싸자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처음에는 허겁지겁, 마치 누가 뺏어가기라도 할 것처럼 국물과 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다 문득 맞은편에 앉은 부부의 시선을 느끼고는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늦췄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부부는 아무 말 없이 미소 띤 얼굴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수지는 자신의 깍두기 그릇을 지훈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이 집 깍두기가 맛있어. 많이 먹어. 그들은 지훈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그 침묵과 배려가 지훈에게는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다.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쯤 지훈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던 극심한 긴장감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배가 부르자 비로소 제대로 된 생각이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나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학생이 아니었으면 우리 서아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칭찬도 감사도 그에게는 너무나 낯선 것들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그날의 일을 묻지 않았다. 대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이름이 뭐니?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름, 내 이름. 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다정하게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 낯선 어른에게 내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만 같아 두려웠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몇 번이나 다시 닫았다. 그는 부부의 얼굴을 슬쩍 훔쳐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의도도, 가식도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궁금함과 따뜻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빠라고 부르던 맑은 목소리. 뱃속을 채운 국밥의 온기가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지훈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다. 강지훈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무언가 단단하게 막혀있던 것이 툭 하고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름 없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강지훈이었다. 강지훈입니다. 내 이름을 말한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오직 내 앞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과 내 심장 소리만이 선명했다. 부부는 내 이름을 나지막이 따라 불렀다. 지훈이, 강지훈. 그들의 입에서 나온 내 이름은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내 물건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달아빠진 내 운동화 코만 내려다보았다. 내 모든 것을 들켜버린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박민준 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지훈아, 나이는 몇 살이니? 14살입니다. 학교는? 그 질문에 내 어깨가 움찔했다. 심장을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학교, 내게는 상처이자 동시에 가장 그리운 단어였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안 다닙니다. 부모님은? 이번에는 김수진 씨였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돌아가신 할머니,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부모님, 나를 짐짝 취급하던 친척,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왔다. 나는 그저 고개를 가로젓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안 계세요. 할머니랑 살았는데 돌아가셨어요. 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내 앞에 앉은 부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도 없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 보잘것없는 아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때 수진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내 말을 막았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이해가 담겨 있었다. 나를 캐묻지 않고 나의 상처를 가만히 덮어주는 그 배려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민준 씨였다. 그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이는 혹시 하고 싶은 것 없어? 꿈이라든지. 꿈!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단어였다. 나에게 꿈이란 것이 존재했던가 오늘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내일 밤 얼어 죽지 않는 것. 그것이 내 꿈의 전부가 아니었던가.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없어요. 정말 아무거나 괜찮은데. 최신 휴대폰을 갖고 싶다거나, 아니면 맨날 치킨을 먹고 싶다거나. 수진 씨가 웃으며 거들었다. 그들의 다정함에.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삐걱이며 열리는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비웃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소망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그 학교에 가고 싶어요. 내 말에 부부의 얼굴에 떠올랐던 희미한 미소가 굳어졌다. 나는 내가 무언가 잘못 말했다고 생각했다. 교복 입고 친구들이랑 맷점도 가고 그냥 평범하게 말을 끝맺기도 전에 목이 메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나에게는 닿을 수 없는 판타지였다. 그 사실이 새삼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민준 씨와 수진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그들이 어떤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민준 씨가 상체를 내 쪽으로 기울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우리 얘기 좀 들어줄래? 나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지훈이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지훈이는 단순히 우리 서아를 유괴범에게서 구한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의 세상 전부를 구한 거야. 그래서 그냥 돈으로 고맙다고 하는 건 너의 그 용감한 행동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평생을 통틀어 가장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다. 우리랑 같이 살지 않을래? 네. 나는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 씨가 남편의 말을 이어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살짝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지훈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어줄게. 따뜻한 집도 주고 다시 학교에도 보내줄게. 서에게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오빠가 될 거야. 지훈아, 이건 절대 동정이 아니야. 네가 우리에게 베푼 그 큰 용기에 대한 아주 작은 보답이자 우리 가족 모두의 진심이야.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같이 살자고,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학교에 보내주겠다고.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나를 놀리는 잔인한 장난인가.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고. 나는 거리에서 배웠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왜 저 같은 애한테? 내 말에 민준 씨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다. 너 같은 애가 아니라 우리 딸의 생명을 구한 작은 영웅한테 하는 제안이야.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아주 멋진 아이에게 하는 제안이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를 속이려는 어떤 기만도 찾아낼 수 없었다. 오직 흔들림 없는 진심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지난 2년간 나를 지탱해 주었던 불신과 냉소, 세상을 향한 원망과 경계심으로 쌓아 올린 단단한 벽이 한꺼번에 허물어졌다. 그리고 그 틈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배고픔이나 서러움 때문에 흘리던 그런 눈물이 아니었다. 내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도저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벅찬 감정 때문이었다. 희망, 불신, 감사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약속이,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희망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었다. 얼굴을 가린 내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이 내민 손을 잡을 용기도, 그렇다고 거절할 용기도 없었다. 같이 살자는 그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먼 나라의 동화처럼 들렸다. 내 인생에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나는 항상 믿어왔다. 부부는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나의 울음이 멎기를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끔찍하게 부끄러웠지만 나는 그들의 눈을 봐야만 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나를 동정하는 잔인한 꿈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을 확인한 순간 나는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라고 말할 힘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했다. 부부의 얼굴에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인 미소가 번졌다. 식당을 나왔을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왔던 어두운 골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박민준 씨의 채 올라탔다. 내 몸에 맞지 않던 낡은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나를 조수석에 앉혔다. 푹신한 시트, 깨끗한 차 안의 공기, 은은하게 퍼지는 히터의 온기, 모든 것이 낯설고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불빛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것이었는데 지금 나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번쩍이는 새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타고 위로 올라갔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안의 따뜻하고 밝은 빛이 나를 덮쳤을 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빠, 엄마. 그때 작은 아이가 달려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아였다. 아이는 거실로 들어서는 나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리고는 이내 얼굴 가득 한박 웃음을 지으며 내게로 달려왔다. 아이는 더럽고 냄새나는 내 다리를 망설임 없이 끌어안았다. 오빠 그림자 오빠 왔다. 서아의 그 순수한 환대에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벽마저 허물어져 내렸다. 나는 침입자가 아니었다. 이 아이에게 나는 반가운 손님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공중에 떠있던 손을 들어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의 방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 손님용으로 쓰던 작은 방이었지만 내게는 세상 어떤 궁전보다도 커 보였다. 푹신한 침대와 하얀 이불, 작은 책상과 의자, 창문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나는 마치 신기한 물건을 만지듯 침대와 책상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김수진 씨는 깨끗한 옷과 수건을 건네주며 욕실을 안내해 주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을 때 나는 거리에서 묻혀온 지난 2년의 시간과 함께 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기분이었다. 그 후 몇 주가 흘렀다. 박민준 씨 부부는 약속대로 나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나는 그들의 집에서 지내며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먹고 서아와 함께 장난을 치고 밤에는 푹신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아서 나는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기가 혹시 나의 차가운 골목이 아닐까 두려워하곤 했다. 하지만 언제나 나를 방해는 것은 따뜻한 햇살과 서아의 웃음소리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내가 다시 학교에 가는 첫날 나는 내 방 거울 앞에 서서 낯선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꽤 죄죄하고 깡말랐던 그림자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몸에 꼭 맞는 깨끗한 교복, 단정하게 자른 머리, 얼굴에는 살이 조금 올랐고 늘 그늘져 있던 표정은 희미하게나마 밝아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세상의 아이가 아니었다. 거울 속에는 그저 평범한 14살 남학생이 서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것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두려움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기분 좋은 긴장감이었다. 오빠, 학교 가자. 유치원 원복을 입은 서아가 내 방으로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서아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다. 현관 앞에는 민준 씨와 수진 씨가 자랑스러운 부모의 미소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 씨는 내 어깨에 메어진 새 가방의 끈을 고쳐주며 말했다. 우리 아들, 멋지다. 가서 친구들 많이 사귀고 재밌게 지내다 와. 우리 아들.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정을 감추고는 네 라고 작게 대답했다. 나는 서아와 함께 현관문을 나섰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우리를 감쌌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공기가 상쾌하고 달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파랗고 드높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빛을 향해 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다. 나의 새로운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찬란한 햇살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